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북토크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우리 저희가 와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재밌는 책 한 권 있어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저자분과 만났는데요. 안녕 나의 순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그 시절 내 세계를 가득 채운 순정 만화. 그래서 순정 만화를 읽던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순정 만화는 추억이 됐습니다라는, 솔직히 순정 만화는 호불호가 명확한 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순정 만화 보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런 걸 보냐 이런 얘기를 듣고 만화 가게에서도 차마 그쪽에 서 있기가 좀 되게 부끄러운 이제 그런 것이긴 했지만, 가끔 어쩌다 한번 보면 이런 세계가 있다니 뭐 이런 면이 있던 책인데요. 이 책으로 또 자신의 소년기,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에게 또 각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영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나의 순정이란 책을 쓴 이영희라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이영희 작가님은 지금 중앙일보 기자시고, 네. 저는 이제 이 정도 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세 번째 책이죠. 세 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이 2015년에 나온 어쩌다 어른이라는,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으로 더 알고 계시면 사실 이쪽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2018년에는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 어쩌다 어른에서는 이제 만화보다는 그때는 스마프와 일본어와 그렇죠. 뭐 이쪽이었고,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주로 뭐 가지고 쓰신 거였죠? 그 어떤 이어지는 덕질, 예, 네, 덕질에 대한 다양한 얘기고, 덕질. 성인으로 회사원으로 싱글인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에 대한 일인데, 그 두 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자학개그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 지나치지 않고 좀 굉장히 공감이 간다. 막상 이영희 기자님 작가님 보면 굉장히 씩씩해 보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것들은 소소한 이 관찰과 일상에 대한 예민한 부분들, 예민하게 아주 잘 디테일하게 보는, 정말 이걸 읽다 보면 디테일 대단하다, 디테일의 끝판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께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말씀드린 대로 순정 만화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가 한국 순정 만화 전성기라고 하는 게 80년대 말 정도부터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정도? 그때 이제 다행히도 제가 그 시기에 한참 만화를 볼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은 만화책을 봤었는데 저 스스로도 그 제가 본 만화가 저한테 어떻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정 만화 뭐 아직도 봐 막 이러면은 왠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한 사이트에서 그 순정 만화 거장전이라고 해서 순정 만화의 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웹툰으로 소개하는 웹툰을 그런, 복각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새로 쓴 아. 그 단편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보는데 어떤 분이 순정 만화에도 거장이 있군요,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분은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순정만의 거장들 이렇게 잊혀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그 조명을 하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판사하고 같이 그런 생각이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한국 순정 만화를 시작해서 뭐 황미나, 신일수, 김혜린, 거의 뭐 한 지금 40대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거장들인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한참 박희정 작가, 뭐 청계영 작가, 박은하 작가, 이렇게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순정 만화가라는 분들의 작품과 제 얘기를 같이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된 건데요. 작품 평은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또 흑역사가 듬뿍 담겨 그렇더라고요. 있는 네, 그런 책입니다. 순정 만화의 거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만화책이 책이니 이런 얘기 같은. 그럼 저도 울컥하거든요. 만화가 왜 책이 아니냐. 그쵸. 만화라는 것도 마이너인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의 순정. 더 순정이란 하나의 장르인데,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순정 만화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순정이라는 말은 사실 되게 오해가 많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순정 만화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말자 뭐 이런 운동까지 있을 정도로 만화계에서도 좀 바꾸자 여성 만화라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바꾸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한번 찾아본 바로는 예전에 순정 소설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 순정 소설? 50년대, 예. 60년대 뭐 예. 이럴 때요. 그 여성이 주인공이고 막 고난을 겪은 다음에 행복을 찾는 식의 그런 이야기 흐름이 있었던 소설들을 순정 소설이라고 하다가 그게 이제 만화로 넘어오면서 순정 만화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그렇습니까? 네. 일본에서 온 게 일본에서 아니고. 소녀 만화라고 소녀 만화라고 하거든요. 합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서만 쓰이는 되게 독특한 만화인데요. 그러니까 여성 서사죠. 여성 서사인데 그게 너무 순정 만화 하면 여성 서사와는 되게 다른 얘기 같지만 제가 이 책을 쓰고 새로 이제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거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서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한국의 순정 예. 만화라는 것들이 쭉 이번에 어떻게 보면 리뷰하신 편이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다.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의 흐름에 변화가 있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이게 초반기에는 역시 일본 만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황민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초반기에 유럽 배경으로 하는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유럽 배경으로 이름은 외국 사람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많다가 이제 한참 80년대 들어가고 하면서 작가들이 우리도 여기 얘기를 해보자.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김혜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과거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고 황미나 작가 같은 분은 그냥 현대물을 썼죠. 현대물 서울을 그 배경으로 하는 그런 현대물도 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한국화되는 과정을 좀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개된 작품들은 초반기에는 막 이렇게 전환되던 시점. 그래서 굿바이 미스터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차용한 영국의 배경이 이제 그런 얘기이고 그런데 이제 아르미안 애딸들은 심지어 기원전이 배경인 기원전의 어떤 세계 아르미안이라는 왕국의 얘기고 그다음에 불의 검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절에 역사 공부를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아무로와 뭐 카르마키라는 두 부족.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같은 것도 생각나게 만드는 식민지 이런 거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되게 먼 곳을 배경으로 한 거는 그때 작가님들 말을 들어보면 서울에서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던 시대였대요. 그때는 워낙에 검열이 심하고 서울의 배경 같은 거 좀 가난한 이런 거 그리면은 막 거기 잘려 나가고 하니까 그 지금 여기에 얘기를 하지만 그 배경은 저 멀리 어딘가 저 외국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작화를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실 그 잡지가 되게 컸던 게 잡지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88년도에 르네상스가 시작이 생겼고 그러니까 순정 만화 전문 잡지라는 게 그다음에 하이센스 뭐 모던 타임즈에서 뭐 댕기 윙크 나나 뭐 화이트 다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확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굉장히 순정 만화 하면 이미지 무슨 저 서양의 뭐 공주 같은 이런 이미지가 사실 남아 있었는데 잡지가 워낙 많아지면서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물, 뭐 학창물, SF물, 뭐 제가 여기 소개한 문흥미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주로 다룬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특징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 용어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결정적 순간.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콘란 로렌츠가 얘기한 오리가 닭 알에서 탁 나오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 자기 어미라고 이렇게 쫓아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딱 그때 노출되는 것이 평생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10대에 들었던 음악들이 그 세대에 되면 또 계속 여전히 그걸 듣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마 이 작가님한테 이 순정 만화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원초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순정 만화들이 우리 이영희 작가님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다시 책으로 한번 자기 이름을 걸고 쓰겠다라고 하는 게 만화 평론가도 아니신 분이 하게 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이걸 하면서
정말 핵심적으로 뭔가 이게 나한테 만화가 이런 거였구나 순정 만화가라고 뭐 정의해 보신다고 한 생각 말씀을 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할 때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막 어리고 막 이 만화를 좋아했던 그 시절의 저를 기억하면서 그냥 시작했던 건데 보다 보니까 정말 제 과거를 긍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만화를 많이 봐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학교에서도 혼나고 맨날 이런 거 뭐냐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사랑 얘기만 보고 있니 막 그런 얘기를 예.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기분으로 쭉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 다 소화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소개된 어떤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만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내가 접하지 못했던 되게 소수자들의 얘기 같은 거를 한 90년대 후반, 중후반 이제 들어가면 박희정 작가, 뭐 천계영 작가 이런 분들의 만화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아프리카라는 작품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은 뭐 유타주에 있는 어떤 사막이 배경인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뭐 인디언 뭐 성소수자도 있고 뭐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만화를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삶을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만화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학창물 같은 경우도 되게 뻔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뭐 누구 좋아하고 뭐 삼각관계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구도 사랑 얘기를 다루는 구도 가운데서도 굉장히 개성 있는 인물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이 순정 만화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구나. 항상 잘못된 연애관을 배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되게 넓은 세계도 배웠고, 강경호 작가의 작품에서는 아, 별과 우주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아, 우주나 별이라는 걸 생각해 본 것도 순정 만화 덕분이었고, 이 사회에 되게 여러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생각한 것도 순정 만화 덕분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주로 20대 이후에 제 얘기가 많이 담겼는데 요 책에는 10대 때 얘기도 있으면서 그래 막 잘못 산 건 아니다. 순정 만화를 통해서 제가 받은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구나. 돌이켜보니까요. 그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느꼈어요. 전 소년 만화라는 게 갖는 게 노력, 우정, 승리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움직이고요. 되게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아주 단순하게 싸워 이깁니다. 이 순정 만화에서는 진짜 복잡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칼싸움, 뭐 싸움을 하긴 하는데 간단하게 끝나지도 않고요. 이긴다고 이긴 것 같지도 않고 제 입장에서는 진다고 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 만화를 보던 소년 만화를 보고 자란 사람과 소녀 만화를 보고 순정 만화를 보고 자란 사람은 너무 다른 세계관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 소녀 만화들이 순정 만화들이 갈등이라든지 고난을 항상 해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감정이입하는 것인데 네. 주로 어떤 방식이 이제 특징적이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은 사실은 순정 만화 여자 주인공들 고난이 닥쳤을 때 남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받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되게 다양하다는 거를 저도 요번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작가마다 되게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조력자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과거의 순정 만화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도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울 정도로 주체적인 분들이 막 나오는 아르메니아 내 딸들의 마누아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런데 첫째 딸인데 왕이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게 아르미안이라는 왕국에 네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막내가 둘 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 나서 둘 중에 한 명은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권력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이 아르미안 딸들을 다시 보면서 놀란 거는 어쨌든 여기는 여자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설정을 하고 있고 설정 자체는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완전 파격적이죠. 그 심지어 왕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떤 재앙의 씨앗이 된다 이런 그런 옛날에 예언서가 있어서 그래서 여자만 왕이 될 수 있는데 큰딸과 막내딸이 둘 다 왕이 될 수 있는 운명에 둘 다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권력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큰 언니 마누아라는 장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악역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를 다시 보면서 굉장히 놀랬고 그때는 그냥 이 언니 너무 막내를 괴롭혀 막 미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되게 고독한 어떤 왕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겨울왕국을 그러네요.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그러네요. 예, 프로토타입이 나온 겨울왕국의 엘사하고 정말 비슷한 예. 그런 캐릭터, 이 마누아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멋진 네,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 90년대 이후의 작품에는 그런 식의 어떤 고난을 막 이겨내고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꿈을 이뤄내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어떤 유형으로 극복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유형. 김혜린 작가의 불의 검 주인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으로 고통을 사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되게 답답할 정도인데 결국에는 그걸 해결하는 건 여성들의 연대라는 걸 또 보여줘요. 그 작품에 등장하는 시대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움직임의 폭이 되게 적은 그 여자들끼리 어떻게 서로 도와주는가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세심하게 돼 있어서 그것도 저는 되게 놀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만화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잡한 세계관과 전개와 그래서 제 남동생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순정 만화를 보면 어렵고 일단 세계관을 설명하는 게 어렵고요. 사람 이름이 어렵고요. 다음에 얼굴이 다 비슷해요. 얼굴이 비슷해. 그 얘기 제 동생도 남녀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래서 보기가 힘들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쓴 그 프린세스라는 한승원 작가님 작품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웹툰으로 뒤에 부분을 연재를 했을 때 댓글들이 너무 복잡해서 못 따라가겠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만화로 이렇게 볼 때는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 어떤 그 이야기를 소비하는 패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당시에 순정 만화 막 나라를 넘나들고 막 이러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구나라는 거를 저도 그렇군요. 깨달았어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최근에 개봉한 TV 드라마상 김은숙 작가의 그 세계들이 네. 그 도깨비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분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순정 2세대 만화 팬이었을 아니겠습니까? 것 같아요. 네. 평행 우주라든지 네. 다른 세계라든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얘기와 로맨스가 들어가 있으면서 주체적인 여성 그 대사도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이게 네. 아르메네 딸들을 보면은 거기 주인공 에일레스하고 샤르휘나가 나누는 대화에서 뭐 나중에 내가 뭐 너를 찾아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사막의 모래알이 되어도 찾아주마 막 이런 대사가 그 김은숙 작가가 자주 쓰는 그 어투가 되게 그대로 나와서 안 그래도 제 이 책 쓰고 누군가가 댓글에 김은숙 작가님 보면 아르면 애딸들 대사가 생각나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영향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책에 그때 저는 굉장히 큰 보너스가 있는 게 원판들이 굉장히 그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잠깐 보시기 위해서 이런 원판이 아주 그냥 살짝 있는 정도고 맛배기로 어쩌다 작게 이런 장면 되게 여자분들은 깜짝 컬러 놀라시는. 핵심적인 장면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하나 작가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이게 출판사에서 이제 열심히 편집자분이 한 건데 사실은 연락을 닿을 때까지가 힘들었다고 그럴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은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게 어디를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일단 연락이 되고 나서는 이 작가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러면 거절하셔서 글을 썼는데 빠지고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 다행이네요. 한두 분이 사실 마지막까지 좀 망설이셔가지고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잘 되어가지고 15분의 그림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돼서요. 그림이 뭐 반 넘겠죠. 그림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같은 시기에 이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셨던 분,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거 구해서 다시 읽고 싶다. 이 각각의 원작들을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저랑 이제 나이가 거의 같은데 앞에 3분의 1까지는 내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는 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30분 만에 책을 가져오셔서 제가 약간 민망했습니다. 이 15분의 작가분들이 이제 이렇게 망라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쉽게 빠진 작가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신다면. 그 사실 명예전당에 하기에는 그냥 제가 정말 그쵸, 좋아하는 분들을 뽑은 건데 근데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작가는 김진 작가님. 아 맞다, 나도 아는 이름이에요. 그죠. 김진 작가님의 작품 너무 방대하고 사실은 저의 게으름이었는데 바람의 나라가 대표작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막 그걸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못 실어가지고 제일 많이 요즘 듣는 얘기가 왜 김진 작가님 없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저에게 조금 더 시간과 제 두뇌의 능력이 주어졌다면 꼭 썼어야 되는 분은 김진 선생님. 그 바람의 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말씀드릴 게 이 순정 만화가 우리나라 MMORPG의 정말 어머님이십니다. 세계관의 어머니시죠. 리니지, 바람의 나라 이 모든 세계관들이 사실은 그렇죠. 순정 만화의 벌써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관과 인물관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온 우리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사실은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보면 빚을 지고 있는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종이 만화 잡지는 거의 다 이제 나오지 않고 있고 웹툰이라는 게 또 하나의 큰 문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웹툰들도 보시나요? 웹툰도 많이 보죠. 요즘 요 웹툰은 참 재밌다라고 그냥 소개해 주시거나 한번 꼭 인상적으로 좀 팔로우하고 있는 웹툰이 있다. 저도 유미의 세포들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 작가가 남자분이긴 하지만 순정 만화의 어떤 감성을 이어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게 여성의 감정과 이런 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웹툰에서 되는 거는 여성 만화라고 하나요? 순정 만화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전에 좀 지난 작품 중에는 혼자를 기르는 법 같은 작품을 좋아했었는데 혼자를 기르는 법 같은 작품도 예전 한참 잡지 시대에 순정 만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했던 어떻게 여성이 성장하는가의 문제 그런 거에 되게 천착했던 그런 작품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 두 작품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로 범죄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시고 역시 여전히 만화를 섭렵하고 계신. 사실 이 만화라는 것은 애니메이션과 달리 컷과 컷 사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만화라는 것이 갖는 매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우리 뇌가 상상을 하게 만들어줘요. 다음에 또 페이지와 페이지를 넘어갈 때 또 한 번 상상을 하게 되고 각자가 서로 기억하고 있는 만화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보는 그 컷과 컷에서 다음 장 빈 장면에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또 잠깐 상상을 하고 1권이 끝나고 2권 넘어갈 때 또 한 번 상상을 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상상의 여지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나만의 만화를 완성시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들을 자극하는데 그 작가님이 쓰신 것 중에 이 별빛 속에에 대한 앞부분을 보면 공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수업 시간에 내가 재발 예정에 따라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특히 이씨니까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이씨, 정씨, 구씨들은 항상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화에서 이제 자기가 신의 외계별 카피온의 제1왕은 시라젠느? 네, 시라젠느 너무 멋있죠. 정말 그런 상상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주까지 저는 상상 안 했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되게 현실적인 재벌집 딸인데 혹시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때 연예인도 많이 좋아했으니까 그 연예인 오빠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잘 맺어질 수 있는가 맨날 그런 공상을 하면서 보냈는데 그 상상 얘기가 를 하셨으니까 별빛 속에라는 작품 자체가 이 강경욱 작가라는 작가가 고등학교 때 상상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작품을 발표한 거는 20대 초반이에요. 너무 놀라운 얘기가 되게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이 주인공 신혜가 항상 우주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카피온이라는 행성의 제1왕녀 시이라제느였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우주로 가게 되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허무맹랑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저는 이제 문과기도 했고 워낙 그 우주나 뭐 과학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강영 작가 덕분에 정말 무슨 텔레포트는 무엇이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강경 작가는 순정 만화에서만 처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당대에 한국의 어떤 콘텐츠에서도 그렇게 SF를 다루지 않던 때였는데 그때 SF에 도전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뭐 화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뭐 그런 AI가 나오는 이야기, 뭐 그런 등등의 너무 놀라운 상상력을 이미 펼쳐 보였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정 만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강경옥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 남자 팬들도 굉장히 많은 작가였고요. 근데 지금 작가님께서는 이 순정 만화라는 걸 통해서 본인이 배운 거는 삶은 예측 불허. 그리하여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아주 멋있는 에필로그에 쓰셨는데 이야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뭐 이 책을 만약에 좋아서 펼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르메나의 딸들의 이라는 작품에 계속해서 되풀이에 나오는 어떤 주제가 인생은 예측 불허 그리하여 삶은 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데 어렸을 때는 약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멋있는 말이다 그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봤던 것 같고 좀 한 20대 때 이때 이게 이제 거의 완결된 게 거의 10년이 걸렸으니까 진짜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이거?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랬으니까 나중에는 그게 되풀이 될 때마다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어렴풋이 계속 뭔가 내가 가고 싶었던 어떤 길 저는 만화가도 되고 싶었고 만화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도 되고 싶었고 워낙 좋아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도 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됐었고 그런데 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저희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론에 이 말을 쓴 거는 사실은 순정 만화를 읽은 40대라면 이 문장 자체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정말요? 때문에. 네, 아마도요. 순정 만화 역사상 가장 명대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러니까 대사일 슬램덩크의 거예요. 왼손은 거짓말 그렇죠. 같은 그런 얘기군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쓴 것이고요. 저도 이 책을 이제 쓰고 나서 나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예전에 정말 깊이 빠져서 즐겼던 것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이제는 뭐를 또 해볼까? 내가 많은 덕질을 했던 것 중에 이제 만화도 썼고 이제 또 뭐에 대해서 뭘 따라 먹을까? 뭘 빼먹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자기 자신이 한때 되게 깊이 빠졌던 것에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거를 할 때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문장을 쓴 겁니다. 제 문장이 아니고요. 신일숙 작가님의 문장. 우리 순정 만화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삶은 예측 불허.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는 거. 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계획 있다면 어떤? 사실은 이 책이 잘 되면 예. 제가 못 썼던 다른 작가분들 그분들은 안 서운하실 텐데 제가 서운해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잘 되어 삶은 예측 불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계획을 지금 계획한다고 되는 거는 뭐 없지만 그래도 뭔가 방향성이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 나의 순정 그 시절 내 세계를 가득 채운 순정 만화 지금까지 안녕 나의 순정을 가지고 우리 책을 쓰신 이영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